제가 이제 그동안 도움받고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지역사회에서 도울 걸 찾다 보니까 회복의 등대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이제 힘들어하거나 병원을 이제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이제 사회 적응이 또 하는 과정에 있거나 또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 또 그렇게 약간 지지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도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그때 소개할까요? 저는 책을 작년 10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서전적 에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극심한 정신질환을 이겨낸 사회복지사 이야기. 그 책을 이제 쓰게 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시중 서적에 있으니까요. 사보시면 되고 뭐 책 광고는 아니고요. 안 사고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요. 여기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요. 가르치거나 우월 의식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부분에서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만심 버리기하고 자신감 심어주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건데 그 자만심은 자기의 그거를 버리는 거고 자신감은 회원에게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건데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가 자녀를 만약에 성인이 된 자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부모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자식을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0살 꼬마 같이 대하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자녀를 자녀같이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속된 소유물 같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지병이 있으신 그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그걸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좋은 라포 형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을 안 따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것을 호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게 먼저예요. 그게 순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담치료의 핵심. 상담치료. 동료 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상담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신데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 개방과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사랑과 용서와 수용인데 이 모든 과정을 가는 것이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한 6년 정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되었던 것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제 사랑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알려면 먼저 자기를 탐색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대해서 정말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줬을 때는 제가 저 자신을 알게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동호회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저는 종교 모임을 했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정말 제가 생소한 것도 많았어요. 너가 좀 이런 면이 있더라.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 이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였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있고 남이 생각해주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조화리의 창이라 그러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시고 나는 계속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면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우겠다. 누가 얘기해주는 것도 들어보겠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오랫동안 봐왔어. 나를 뭐 몇 년 동안 봐오고 5년 동안 봐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는 좋은 얘기죠. 왜냐면 몇 번 안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정보의 부족과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런 말이죠. 12번 만나봐야 사람을 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오랫동안 만나본 사람은 나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해주는 쓴소리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듯한 말을 해줘도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좋은데 내가 이제 배울 게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건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정하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싫은 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돕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배우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이제 자신을 잘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게 있어. 난 이런 거 참 못해. 나는 노래를 좀 잘 못 불러. 말을 잘 못해. 그렇지만 나는 운동은 잘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이제 장단점을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대상자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대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좋은 말을 쓴소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못 고치는 걸 계속 고치려고 못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못 고치는 거는 인정, 고치는 거는 노력, 그리고 나의 장점이 있다. 내가 글쓰기를 잘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열심히 봐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듯이 대상자도 뭔가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많이 개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거 참 잘한다.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의 핵심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들여다볼 수 있죠? 남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못 들여다보면 남이 안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나무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굉장히 동료 지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하고 제가 단어로 쓰면 좀 재밌으신 단어를 씁니다. 숫자 놀인데요.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그 다음에 5 빼기 2는 3.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상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2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고. 그럼 이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팔팔해진다. 그 다음에 이것 좀 해보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 5회에서 3발짝. 5회에서 3발짝 물으면 뭐죠? 5회에서 3발짝 물러가면 이해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상담의 기본일 수 있는데 이해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이 돼요. 저 사람 왜 그래? 성격 왜 저래? 저 사람 너무 변덕스럽고 성격이 너무 개팍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정 배경,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 지금 살아온 인생 그런 거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네? 이렇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벌써 이해가 되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안 됐다. 되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오해할 거,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네.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가족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대상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가족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그래? 우리 어머니 왜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한 가족의 3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어머니가 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 마음에 대한 측은함이 생기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 45인데요. 위에 부모님들 생각하면 지금 80 다 되셨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전쟁 이후에 그런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대에는 성격이 막 굽을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디다 보니까 성격이 굽었고 엄청난 그때는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저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왔었구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듯이 그 대상자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 대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의 영향도 있겠구나. 다는 아니지만 좀 많이 있겠구나.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해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팔팔해지면서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용. 이해되지 않은 게 이해되면 이제 수용이 되겠죠. 그럴 수 있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인식인데요. 모든 것은 이제 질병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나중에 삶 전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병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병식이 좀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병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병이 나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저는 병이 없어요. 병 다 났어. 이런데 병원 입원을 했었어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병 나왔다 생각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더라고요. 막 119 타고 와가지고. 약 끊었는데 제가 있어요. 저는 약도 안 끊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있어요. 약을 안 끊어도 재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약을 먹으면 재발 안 할 것 같죠? 물론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약보다 더 크면 재발하게 돼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감정이 폭발했죠. 저도 그래가지고 약을 잘 먹었는데도 병원에 3번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대처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을 인식하면 일단 반 이상이 해결된다. 그리고 이해하다 보면 그걸 관리를 인정을 하게 되고 병을 인정하다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를 받겠죠.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병관리를 했듯이 대상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대상자가 병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 루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의사의 도움, 또 가족의 도움, 그 다음에 동료 지원가의 도움, 또 센터 선생님의 도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병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병관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병식을 찾는데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평균. 엄청 10년 이전에 병식 가지신 분들은 평균보다 엄청 빨리 가지신 거예요. 그만큼 병식을 확고하게 갖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확고하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또 재발하고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 병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 관리를 잘하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대상자한테 재발경고 체크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재발경고 체크 들어보시죠. 재발경고 체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 책에는 뒤쪽에 좀 적어놓긴 했는데 이 뒤에 이제 재발경고 리스트를 적어놓긴 했는데 자기만의 재발경고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어떤 신체의 변화, 그리고 위생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 상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환경의 변화, 또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체크를 하셔서 대상자가 만약에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체크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가족들이나 센터 선생님이나 그런 거 다 연결을 해서 도움을 이렇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병 관리를 예방하고 이제 그 대상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과정을 가야 되죠. 그걸 손잡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손잡고 가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돌뿌리가 있잖아요. 뭐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바위를 이렇게 같이 밟고 넘어가죠. 바위 하나 넘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피해가고 너무 큰 거 같으면 옆으로 피해가겠죠. 예,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 중심의 정체성에서 삶 중심의 정체성. 처음에는 병해요. 태어나면 병 안 걸려야지. 뭐 제발 막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저기 재발 이제 있고 나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병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네. 그런 경험은 하시죠. 네. 오랫동안 예방하셨으면 이제 병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죠. 내 삶 전체를 봐야지. 내가 병은 내 삶에서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병은 이제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삶 전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 지원을 계속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병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도와주고 어떤 지역사회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도와주다가도 나중에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면 일상생활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친구 관계, 뭐 취미활동, 그리고 그 지역사회 뭐 센터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연결해 가야 되죠. 일상적인 삶으로. 옛날에는 이제 무슨 환자의 개념, 이게 아니라 대상자의 그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존감을 올려주고 또 자신감을 이렇게 부여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재발 경고 위기 관리인데요.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병원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도 위기 있었죠. 위기 대처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같이 좀 일이 많았네요. 예. 재발 경고 체크. 지금 이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 수면, 식사, 욕구의 변화, 기분 변화, 생각 변화, 환각, 이제 망상, 와야 되는 행동과 말, 음성 증상까지 조현병을 기준으로 했는데 뭐 조울증도 좀 더 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재발 리스트를 만들었냐면요. 자동차 신호등에 저는 그걸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자동차가 쓰려고 그러면 노란불 있죠. 네. 그리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요. 네. 노란불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재발 경고 체크의 핵심은 노란불이다. 네, 노란불일 때 여러분들이 노란불을 만들어 놔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자기 먼저 관리 잘하면 남을 더 잘 도울 수 있으니까 네, 대상자도 노란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란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증상 없이 계속 지내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 예민하다. 이유 없이 예민하고 짜증난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딱 지나가는데 거리가 가까운데 갑자기 짜증이 났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약간 예민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체크를 했어요. 20대, 30대 때 초반까지 이제 내 느낌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 보면서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기분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법이 있는데 방법 한번 있으신 분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저는 일어났는데 예.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네, 감정이 없지만 그때 기분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하나라고 생각하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네,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컨디션이나 몸에 찌뿌둥한 그 상태, 그거가 이제 어떤 그 징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테스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분 선생님이 뭐 재발 경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요. 실제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요. 네. 식욕이 저하됐다든가 아니면은 수면의 패턴에 변화가 있었어요. 네.
잠을 갑자기 많이 잤다든가 잠이 줄었다든가 그때 분명히 제가 했거든요. 예. 그걸 예. 좀 근데 빨리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수면의 변화 저도 이제 기억을 드리면 이제 새벽에 잠을 3번 깼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거뜬하다. 저는 이제 조울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이유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 목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핑크빛 분홍색 어떤 꿈을 꾸고 있다. 나의 어떤 희망적인 그런 꿈을 꾼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해놨다가 비슷한 느낌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재발을 예방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여러분들마다 이제 어떤 체크할 수 있는 제일 기본이 그러니까 수면 식사 운동. 대상자도 이제 도와줄 때 수면 식사 운동의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밥을 안 먹는데도 계속 돌아다니고 낮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밤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또 밥을 또 안 챙겨 먹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생활이 이렇게 뒤죽박죽하다. 그러면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어제 잠을 잘 잤어요. 그러니까 3번 깨가지고 꿈을 너무 많이 꿨다. 약간 기분 나쁜 꿈을 꿨다. 그것도 하나의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래 치료와 약물 관리.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외래 치료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상자하고 외래를 가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대상자가 저 며칠 전에 제가 아시는 어떤 지인분인데 조울증으로 만성적으로 조울병을 겪고 있는 연세가 한 60대 좀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몸이 너무 이제 잠을 막 못 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못 잔 거를 방치를 해 놓은 거네요. 너무 이제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고양돼 있어요. 막 말이 막 빠르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신경적으로 얘기하면서 목소리 톤도 그렇고 벌써 이제 약간 재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외래 내일 아침에 꼭 가서 선생님하고 꼭 만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빨리 가서 약을 조절하고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안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동료 지원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이제 그 대상자가 연락이 와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면 그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요. 병원 나와가지고 재발이 굉장히 많고 잦을 수 있는데 동료 지원가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 치료를 2, 3일 안에 조금만 늦어버리면 재발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한 2, 3일 앞에 땡겨주면 병원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래 치료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분이 뭐 했냐면 약을 올리고 나서 그 사이에 4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쉬었어요. 막 약이 너무 세니까 막 어찌러찌러해서 막 가다가 막 쓰러질 뻔하고 그랬대 집에서요. 그런데 그 정도 집에서 이제 그 병원 상태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발 안 한 거죠. 네, 다행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외래 치료와 약물 관리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대화 소통하기. 네.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 감정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 감정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분 변화의 4단계는 예민, 짜증, 분노,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4단계가 점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조울증이나 이제 조울증이나 조현 정동장인가요? 그런 데서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잡아야 돼요. 노란불이 어디냐면 예민, 짜증이 노란불이에요. 이렇게 분노, 폭발은 빨간불인데 늦어버려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기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환청 망각이 있을 때 분노 폭발로 가면 벌써 늦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민, 짜증에서 보고 수면의 변화와 그런 생활의 변화가 달라졌을 때 먼저 잡아야지 대상자를 체크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운동하기, 취미하기, 삼털삼나.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부분인데 삼털삼나가 뭐냐면 털털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담자를 만났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만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분이 가르쳐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끊는 작업을 하는 거죠. 털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예, 다른 사람을 챙기기에 앞서서 이게 정신증을 겪은 분들은 되게 착해요. 사실은 그 착한기도 하고 착한 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한 분도 있지만 착한 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 괴리가 될수록 병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뭔가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내 장점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싫어해요. 그건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단점까지도 끌어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피한 모습이 어떤 게 있었다. 그랬을 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뭐죠? 나을 수 있다. 예, 나을 수 있다.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이 없으면 이 병은 극복되기 힘들죠. 자기 안에 희망과 소망 그리고 뭐 더 큰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생활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정신증은 부정 감정 해소를 못하고 오해 착각이 일어나고 사고의 왜곡이 되고 현시감이 약화되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환각 망상이 오는 거예요. 환각 망상이 왜 생기냐? 뇌 작용으로만 국한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영향과 환경의 스트레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병은 맞는데 아까 선생님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뇌병은 맞는데 심리 사회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소통의 부재예요. 고립되면서 정신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소통이 안 돼요. 대상자도 나왔을 때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환청망상에 빠져 있으면 소통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했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TV 보고 뭐 인터넷 하다가 나중에는 환청망상이라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보호장치인데 자기 안에 갇혀버리죠. 제 이 책에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게 알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거든요. 제가 이거 말하고자 하는 환청망상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있는데 환청망상에 갇혀가지고 자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세계는 바깥에 있는데 혼자만 그렇죠. 혼자만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보면 자꾸 눈물을 흘릴까 봐. 네. 그러니까 사회로 나오면 너무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후퇴후퇴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스트레스 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망상과 환청이죠.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그 약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있어요. 또 다른 영향을 아까 또 얘기하셨는데 그 약부작용 그 약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상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도 있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선생님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실 판단력이 점점 떨어지면 자아가 손상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대상자도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하고 남하고 연결되고 뚫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두려움이 오죠. 저도 이제 환청망상이 심해지면 내가 너 같고 너가 나 같고 이게 경계가 없어지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저 사람한테 다 알려지고 저 사람들 생각이 내가 다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경계가 깨지는 건데요.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한 태행을 겪는 거예요. 아동기로 돌아가면 엄마와 아기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나고 나가 엄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정신질환이 끝으로 가면 그 유아의 그 한 살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정신질환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꿈도 이상한 꿈을 꿔서. 네, 꿈도 이상한 거죠. 네. 아침에 막 악몽 계속 꾸고 막 누가 날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뭐 죽는 꿈, 저도 뭐 죽는 꿈 많이 꿨어요. 누가 총을 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도 많이 꾸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꿈을 안 꾸는데 낮에 꿈을 꾸는 걸 뭐라 그러죠? 환청망상이에요. 낮에 꿈을 꾸는 거. 눈 떠 있는데 꿈 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환청망상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자다가 막 뻘떡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환청망상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는 이제 도움을 이제 그때 실제적으로 줘야겠죠. 네, 통합적 관점으로 동료 지원. 그래서 관점이 통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그 이론이 통합 관점인데 생물학적, 그다음에 심리,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영적, 예, 이 네 가지의 큰 축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나온 이유는 대상자를 통합적인 다각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정신증은 뭐랄까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인 원인으로 왔기 때문에 접근도 다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도울 때도 약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거 상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으로 또 있는 분들 이게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동료 지원가들이 마음 상태와 기분 상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병원 외래, 지역사회, 자조 모임. 자조 모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센터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런 데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하세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자조 모임에서 20년 정도 뭐 나가면서 봉사하고 또 섬겼는데요. 매 규칙적으로 오는 사람과 집에서만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돼요. 센터에 자조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같이 가고 나가고 해서 첫 걸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첫 걸음만 가게 되면 그분은 이제 회복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고 협조가 안 되고 저희 모임에도 이제 나왔다가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집에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지켜봤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더 나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막 자기 집에 물건이 없어졌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한 10년 전에 같이 이렇게 모임에 그때 나왔던 그 분인데 집에 물건이 맨날 없어진대요. 그래서 집에서 CCTV도 설치했대요. 그래갖고 CCTV로 맨날 보는데 그래갖고 가족들이 체크해 보니까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망상 때문에 물건이 계속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바깥으로 나오면 망상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현실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 자기 혼자 세계에 있으니까 그 세계가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졌죠. 그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본인은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망상 세계에 들어가면 망상이 망상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망상이 현실이죠. 예, 그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 부분들은 나와서 또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발 대상자. 되게 되게 케이스가 좋은 건데, 처음 발견한 분들은 조기 발견,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7명당 1명은 이제 초기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되면 약물을 이제 끊을 수도 있고, 단약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거기 생활하면서 만난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단체에 다녔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간증문을 냈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증에 대한 걸 막 써서 냈는데 자기가 사실은 20대 때 병원을 2번 입원했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기사가 너무 반가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약을 끊었더라고요. 약을 한 5년 먹다 끊었는데 처음 발병하고 5년 먹고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재발 없이 너무 일반적으로 살아온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에 뭐 직원으로 일하더라고요. 자녀도 뭐 둘 놓고 일반 가정으로 생활하는데 그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재발을 잘 관리해서 7명 중 1명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 봤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진짜 약을 안 먹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재발 대상자에 대한 빠른 대처. 재발 계속했을 때는 약물이 필요한 상태고 그것들 관리를 잘하면서 동료 지원가들의 그 핵심적인 또 도움이 필요하죠. 도와줘야 되는 부분. 근데 제가 이제 시간대가 한 30분 남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네,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이거는 자리매김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아까 말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편안한 친구 관계, 소통, 자조 모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대상,
네, 자기 성찰을 하고 탓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귀속되거나 의존되어진 삶은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증이 있을 때 이제 정신장애를 극복하는 부분은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